신짜오 깍반!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저와 함께 즐겁게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특히 여러분이 배짱 가서 제일 먼저 하시게 되는 환전하는 상황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환전은 여러분 물론 공항에서도 하시면 좋은데 주로 은행에 가시는 게 안전하고 좋습니다. 네, 그래서 환전을 할 때 어떻게 말하는지 배우게 돼서 은행 가서 하셔서 꼭 안전한 환율로 즐겁게 환전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패턴, 환전하고 싶어요. 네, 그 다음 제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패턴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오늘은 1달러에 22,720 베트남 동입니다.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돈 액수를 어떻게 말하는 것까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나처럼 우리 단어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따라 읽어주세요. Đối tiền, đối tiền. 네, 네. kiểm tra, kiểm tra. 네, 좋습니다. 자, 우리 노이라는 단어는 바꾸다 라는 뜻이에요. 노이, 바꾸다, 교환하다. tiền 하면 돈이에요. 돈을 바꾸는 게 뭘까요? 바로 환전하다 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네. 자, 오늘 대가 이제 두 번째 패턴에서의 우리의 학습 목표가 될 건데요. 대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뜻은 뭐뭐 하기 위해서 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 뜻은 뭐뭐 하게 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따가 우리 패턴에서 더 정확하게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kiểm tra. 자, 이 단어 외우기 정말 쉬워요. 검사입니다. 검사, kiểm tra 발음이 비슷하죠? 자, 그래서 검사하다, 체크하다 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kiểm tra가 뜻이 하나 더 있는데 우리 시험 보는 거, 쪽지 시험 보는 그런 테스트도 검사하다라고 해서 kiểm tra라고 한답니다. 네, 참고해 주세요. 자, 그 다음 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화폐를 어떻게 얘기하는지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베트남에 여행 가시게 되면 한국 돈을 베트남 돈으로 바로 바꾸게 되면 환율이 매우 좋지 않아서 주로 우리나라에서 달러를 바꿔 가셔서 달러를 가지고 베트남에서 환전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 달러를 베트남어로 어떻게 하는지 아셔야 돼요. 자, 읽어볼게요. 돌라미. 네, 발음이 참 재밌죠. 돌라미, 달러를 베트남식 발음으로는 돌라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 달러. 왜냐하면 홍콩도 달러를 쓰기 때문에 구별을 하기 위해서 뒤에 미국이라는 단어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돌라미, 미국 달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농이라는 단어 나왔는데요. 베트남에서는 화폐 단위를 우리나라는 원을 쓰고 일본은 엔을 쓰는 것처럼 베트남에서는 뭐를 쓸까요? 그렇죠. 동을 쓰죠. 그래서 베트남은 동이라고 합니다. 만동, 10만동, 100만동 이렇게 되면은 베트남의 돈 단위를 읽은 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오늘 패턴은 간단한데요. 오늘 나오는 내용들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또 약간 단어 파티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자, tôi muốn đổi tiền. 자, tôi muốn đổi tiền. 자, 나는 원해요. 환전을 하기를 원해요. 자, 이 표현은 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여러분, 베트남에서 뭔가 하고 싶은 여러분의 의사 표현을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무언이라는 동사를 쓰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tôi muốn 다음에 동사 이렇게 되면 나는 동사하고 싶어요 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이 문장 보도록 할게요. tôi muốn mua. 나는 사고 싶어요. cái túi sách này. 이 가방을 사고 싶어요 라는 표현인데요. 자, 요거 조금 눈에 띄시나요? 네, 사실은 오늘 패턴은 어렵지 않은데 요 종별사라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자, 또 이 무엇 나는 사는 걸 원합니다. 무엇을 뚜이색 가방 나이 이. 자, 여기까지 지금 해석이 다 돼서 굳이 까이에 대해서 알지 못해도 이 문장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세요. 자, 하지만 베트남어에는 좀 특별한 이제 품사 중에 하나의 종별사가 있으니까 이거를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별사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자, 종별사는 뭐냐? 자, 이 종이라는 단어가 종류할 때 종자예요. 그래서 종류를 구별하는 단어가 바로 종별사입니다. 자, 그런데 모든 단어에 관련해서 종별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요. 자, 앞에 뭐라고 되어 있죠? 명사의 종류를 구별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종별사라는 것은 뭐냐? 명사 앞에 붙어서 그 바로 뒤에 있는 명사가 어떤 종류인지를 나타내주는 단어가 바로 종별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명사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가장 크게는 무생물과 생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트남어에서는 까이라는 단어를 그 무생물을 나타내는 명사 앞에 붙어서 내 뒤에 오는 명사가 무생물이야 라는 걸 나타내주고요. 자, 생물 앞에는 건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내 뒤에 나오는 단어가 생물이야 라고 줍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종별사를 명사 앞에 붙여보고요. 어떤 명사들이 주로 종별사랑 결합을 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cái áo.
자, 옷이라는 단어. 자, 옷은 무생물이니까 까이와 결합을 했습니다. 까이 논라. 자, 여러분 논라 혹시 아시나요? 자, 베트남 여행 가시면 이 논라 베트남 그 삿간 모자를 많이들 사오시던데요. 베트남 그 느낌이 나서 딱 이렇게 사서 쓴 다음에 사진을 찍으면 인증샷 제대로죠. 그래서 논라가 바로 그 베트남 전통 모자를 부르는 명칭입니다. 무생물이니까 까이를 붙였고요. 또 이스택 하면은 가방인데요. 가방 앞에도 역시 까이를 붙여서 무생물 나타냈습니다. 자, 우리나라 말에서는 명사 앞에 붙어서 그 명사가 어떤 종류인지 나타내주는 단어가 있나요? 없나요? 그런 거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종별사는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생물도 볼게요. 자, 꼰이 붙어 있다면 뒤에 나오는 단어는 생물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초급 수준에서는 주로 동물을 나타내는 단어 앞에 꼰이 붙어서 이제 생물을 나타내 주죠. 자, 읽어볼게요. 꼰메어. 자, 메어 하면은 고양이예요. 고양이 울음소리. 야옹이라고 우는데요. 이제 베트남 고양이들은 메어 하고 운답니다. 그래서 고양이 울음소리랑 비슷한 단어가 바로 고양이라는 단어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요즘에 멍멍이. 요즘 친구들은 댕댕이라고 부르던데 댕댕이는 베트남어로 쩌입니다. 쩌. 자, 생물이니까 앞에 꼰이 붙었고요. 자, 네, 코끼리. 코끼리 베트남어로 보이. 보이라고 합니다. 자, 역시 생물이니까 앞에 꼰이 붙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종별사들은 해석을 하진 않지만 뒤에 나오는 명사가 어떤 종류인지 나타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책이나 과일 앞에도 이제 종별사를 붙이게 됩니다. 앞에 본 거는 무생물, 생물에서 큰 카테고리를 나눈 거고요. 무생물 중에서도 특별한 종류들은 이렇게 각각 고유한 종별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꾸ien, 꾸ien. 두 번째, 꾸언, 꾸언. 자, 꾸엔이랑 꾸언은 같은 뜻이에요. 둘 다 책 앞에, 책 종류 앞에 붙이는 종별사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책, sách, 꾸엔, sách 붙어서 책이라는 뜻이었고요. 그 다음에 꾸엔, 뜨디엔. 여러분 사전, 베트남어로 뜨디엔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전도 책의 일종이죠. 그래서 앞에 꾸엔을 붙이게 됩니다. 자, 과일 볼게요. 자, 첫 번째 꽈, 두 번째 짜이라고 하는데요. 주로 북부 지역에서는 꽈라고 하고요. 남쪽 지역에서는 짜이를 붙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꽈나 짜이가 붙어있는 단어, 뒤에 나오는 단어는 여러분이 과일이라고 생각하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자, 볼게요. 과, 서우징. 자, 여러분 서우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이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앞에 과가 붙어 있으니까 우리가 어디까지는 알 수 있는 거죠? 서우징이 내가 뭔지는 모르지만 과일의 일종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게 다시 한번 종별사의 기능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해석은 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과, 서우징 하게 되면은 두리안이란 뜻이고요. 과, 쏘아이. 자, 여러분 망고 꼭 드세요. 베트남 가시면 쏘아이 정말 rất ngon. 그 다음에 제 아주 맛있고 쌉니다. 자, 쏘아이고요. 자, 바나나, 과, 쪼이. 자, 쪼이 하게 되면은 바나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나나 앞에 꽈가 붙어서 역시 과일인 것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종별사는 명사의 종류를 구별하는 단어로 무생물, 생물, 그 다음에 책, 과일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별사가 과연 정말 뜻이 없는 것으로만 쓰이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배워야 하냐? 굳이 해석을 안 해도 되지만 왜 배워야 하냐면 이 단위성 명사로 종별사가 활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까지는 이 명사 앞에 종별사만 붙었고요. 앞에 숫자는 나오지 않았었어요. 자, 그런데 이 종별사 앞에 숫자가 같이 나오게 되면은 이 종별사는 뜻이 있습니다. 자, 뜻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뜻이 또 무슨 뜻이냐? 뒤에 오는 이 명사를 세는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뭐 1개, 2개, 3개, 4개, 1마리, 2마리, 3마리, 4마리, 뭐 1권, 2권, 3권, 4권 이렇게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들을 단위성 명사라고 하는데요. 베트남어에서는 이 종별사가 그냥 단독으로 명사 앞에 붙을 때는 뜻이 없었지만 그 앞에 숫자가 오게 되면은 이 단위를 세는 단위성 명사로 바뀐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논라 하면은 아까 베트남 모자를 논나라고 한다고 배웠죠? 까이는 종별사로 붙었는데 앞에 숫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논라를 세는 단위가 돼서 논라 2개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못과 쏘아이 하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 망고 1개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바꼰메어 하게 되면 꼰메어 할 때 꼰은 해석을 안 했지만 바꼰메어가 되니까 고양이 3마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종별사를 아셔야 되는 이유는 단위성 명사로 쓰이기 때문이에요.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숫자 다음에 종별사 다음에 명사 이렇게 사용이 된다. 그럼 이때 종별사는 단위성 명사가 되기 때문에 해석을 해야 한다라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자,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 사람들이 이 종별사를 주로 어떻게 쓰냐면 대명사처럼 사용을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지금 눈으로 보는 상황이에요. 어떤 물건을. 하지만 이 물건의 이름을 모르거나 굳이 언급하고 싶지 않을 때 너나 나나 이 물건이 무생물인 걸 알고 있다. 그럼 그것을 바로 까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cái này là cái gì? 자, 이 문장 외워두시면 되게 쏠쏠하거든요. 잘 외워져요. 중독성이 있어서. 한번 따라해 볼게요. cái này là cái gì? 자, 이렇게 되면요. 자, 이 것은 어떤 것입니까? 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상황 혹은 이미 언급된 상황에서 무생물을 가리키면서 까이라고 하게 된다면 그거는 대명사로 쓰여서 것. 왜냐하면 무생물을 대명사로 받으면 것이라고 하잖아요. 한국말에서 것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cái này là cái gì 하면 이게 뭐예요? 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con kia là con mèo.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 con kia에서도 역시 자, 뒤에 명사가 없고 대명사로 쓰였기 때문에 저 동물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우리 동물을 또 것이라고 할 수도 있죠. 저 고양이 저놈이 놈이라고도 하네요. 그렇죠? 네, 어쨌든 자, 꼰끼얼라 꼰메어 이렇게 돼서 이때는 대명사로도 쓰였습니다. 그래서 저 동물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꽈나이 옷람. 자, 과일을 가리키면서 꽈나이 이렇게 했다면은 이것은 이 과일이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과일은 정말 달아요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종별사 자체는 뜻은 없지만 대명사로 사용이 될 수도 있고 단위성 명사로 사용이 될 때도 있으니까 그거를 잘 구별해서 공부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래서 특히 종별사 뒤에 지시 형용사 혹은 형용사가 올 때 이 종별사는 대명사로 자주 활용이 됩니다. 네, 여기 있네요. 네. 그래서 이런 법칙들 알아두시면 이제 까이나 꼰 이런 게 나오면 이제 사실 알레르기 반응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너무 어렵다. 그런데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패턴 보도록 할게요. 자, 읽어볼게요. 네, tôi kiểm tra à. 네, tôi kiểm tra à. 네, 패턴 정말 간단해요. 자, 일단 tôi kiểm tra, 내가 체크한다, 내가 검사한다. 문장 끝에 아는 높임말을 나타내는 말이죠. 자, 그러면 저 앞에 있는 대만 처리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 먼저 대의 쓰임을 본 다음에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라는 단어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가지 뜻을 다룰 거예요. 첫 번째 뜻 먼저 볼게요. 뭐뭐 하기 위해서. 자, 뭐뭐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걸 뭘 나타낼까요? 목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죠. 나는 베트남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베트남으로 가. 그렇죠? 목적을 나타내죠. 자, 그래서 대 뒤에 동사가 위치하게 되면은 목적을 나타냅니다. 목적을 나타내요. 그래서 대디 비엔남, 베트남에 가기 위해서. 자, 대수릭, 주릭은 여행하다니까 여행하기 위해서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우리 어떤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베트남어 공부하시는 것도 여러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그러면 뭐 문장에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 행동은 대 플러스 동사의 앞으로 주로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tôi học tiếng Việt. 나는 베트남어를 공부한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나의 행동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베트남에 가기 위해서.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뒤에서부터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대 다음에 동사, 목적어 이런 형태로 목적을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주어를 먼저 잡고 뒤에서부터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주어는 목적어를 동사하기 위해서 목적어를 동사한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한번 해석해 볼게요. tôi học tiếng Việt để đi Việt Nam. 나는 베트남에 가기 위해서 베트남어를 공부한다. 네, 깔끔하게 잘 되었죠. 아래 문장 해석해 볼게요. tôi đến Việt Nam để du lịch. 자, 주어 잡고 나는 여행하기 위해서 베트남에 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네라는 단어의 첫 번째 뜻은 동사 앞에 위치를 해서 목적을 나타내고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행동이 앞에 주어, 동사, 목적어 형태로 오기 때문에 해석은 뒤에서부터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대 두 번째 쓰임, 바로 오늘 본문 패턴에 나온 쓰임을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쓰임 뭐뭐 하게 하다인데요. 자, 형태가 이렇게 됩니다. 대, 주어, 동사, 목적어. 자, 아까 앞에 같은 경우에는요.
자, 앞의 내용에서는 대가 동사 앞에 위치하고요. 이건 목적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행동이 앞에 왔었어요. 근데 뒤에는요. 단독 문장 앞에 대가 붙어 있는 형태로 보여집니다. 자, 요 대라는 단어가 원래 뜻이 무슨 뜻이냐면 놓다, 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 이 단어 자체의 뜻이 놓다, 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제가 펜을 들고 있죠? 펜을 책상 위에 놓다, 두다. 이게 바로 대라는 단어에 가지고 있는 원래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대가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 앞에 온다. 이렇게 되면요. 이 주어가 목적어를 동사하게 냅둬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놓다, 두다의 뜻이 발달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되냐? 주어가 목적어를 동사하게 내버려둬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이렇게 돼서 여기 주어에 1인칭이 들어가는 경우, 자, 1인칭은 누구죠, 여러분? 나죠. 내가 들어가는 경우는 내가 뭐뭐하게 냅둬 라는 뜻이 돼요. 네, 그렇게 돼서 내가 뭐뭐 할게 라고 해서 영어에 let me 플러스 동사랑 같은 뜻이 됩니다. 자,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내가 이거 할게. 통보하는 거죠. 내가 이거 할 테니까 너 들어? 네, 이런 표현도 되죠. 자, 그거를 베트남어로 대 1인칭 동사 형태로 사용하는 게 초급에서 쓰이는 대의 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패턴이 바로 그거거든요. 자, 일단 아래 예문 보고 그 다음에 패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대 또이 쌤. 자, 내가 뭐 할게? 볼게.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누가 보고 있는 거 뺏어오면서 내가 볼게 해도 되고요. 내가 좀 볼게. 이런 표현도 됩니다. 자, 그 다음 내 민고 이디엔 쪼반의. 자, 밍은 1인칭이죠. 역시 친구 사이에서 쓰는 1인칭이에요. 자, 고이 디엔 하면은 전화를 걸다. 쪼 누구에게? 반의 그 친구에게. 그 친구에게 내가 전화할게. 이런 표현이에요. 그 친구 오늘 안 온 것 같아. 무슨 일 있나? 그럼 내가 전화해볼게. 이렇게 나서면서 하는 표현이 대 다음에 주어, 동사, 목적어인데요. 여기 주어 자리에 1인칭이 들어가게 되면 내가 뭐뭐 할게 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네, 또이 김차 하면은 제가 뭐 할게요? 제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서면서 하는 표현이 되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장문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래도 대가 문장 앞에 나오는 표현을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요. 자, 이 두 개의 문장은 굉장히 쏠쏠하실 것 같아요. 특히 내가 계산할게 라는 표현. 자, 어떻게 하나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를 주어, 동사, 목적어 앞에 붙여주시면 돼요. 자, 우리 계산하다라는 단어를 알면 되겠죠. 자, 계산하다, 지불하다는 자띠엔이라고 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띠엔. 자띠엔 하게 되면 짜가 지불하다, 띠엔이 돈이라는 뜻이 돼서 지불하다라는 뜻이 돼요. 계산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또이 자띠엔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또이 자띠엔.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이랑 같이 밥을 먹으러 갔는데 오늘은 내가 사주고 싶다 그러면 네, 또이 자띠엔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내가 택시를 부를게. 택시 부르다 베트남어로 고이 딱시. 딱시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쉬우니까 바로 만들어 보세요. 정지 버튼 누르고 자, 만드신 다음에 켜주세요. 네, 자, 만들어 보셨나요? 자, 그러면 네, 또 이거 딱시 이렇게 내가 택시를 부른다 앞에다가 대만 위치시켜 주시면 되겠죠? 네, 너무 간단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베트남에서 열심히 나서 보세요.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자, 대, 또이 동사 이렇게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세 번째 패턴 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패턴이 이제 아주 본격적으로 환전인데요. 자, 일단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hôm nay một đô la Mỹ ăn 22.720 Việt Nam đồng à. 네, 자, 이거 읽다가 여러분 소위 말하는 멘붕 오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따라 읽어주세요. hôm nay một đô la Mỹ ăn 22.720 Việt Nam đồng à. 네, 좋습니다. 자, 일단 숫자 읽는 거는 조금 넘어가고요. 해석부터 하고 넘어갈게요. 자, 홈나이 오늘 $1. 자, 1 미국 달러는 안 먹습니다. 잡아먹습니다. 뭐를요? 22,720 베트남 동을 잡아먹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환전할 때요. 우리 몇 달러에 얼마입니다. 뭐 1달러에 얼마입니다. 라는 표현을요. 베트남 사람이 참 재밌게 안이라고 해요. 1달러가 잡아먹는 거예요. 먹습니다. 어떻게 먹어요? 22,720동을 잡아먹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화폐 단위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한국 원, 원 한국, 베트남 동, 동 베트남, 미국 달러, 놀라 미, 일본 엔, 이엔 엿, 유로 발음이 조금 재밌어요.
어로라고 읽기도 하고요. 에로라고 읽기도 합니다. 그 다음 영국 파인드, 망아잉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베트남 돈 같은 경우에는요. 비엔남 동 해도 되고요. 동 비엔남 해도 됩니다. 그래서 요 단어와 요 단어의 위치가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동 비엔남 해도 되고요. 비엔남 동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 얼마예요? 다시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홈나이 못 놀라 미이. 자, 오늘 미국 1달러가요. 도이 바꿉니다. 이거를요. 안으로 해도 됩니다. 실생활에서 많이 쓰는 표현은 도이 바꾸다라는 단어보다 안을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아까 잡아먹는다라는 표현. 네, 재밌죠? 그거를 써주시면 돼요. 자, 홈나이 못 돌라미 너희 혹은 안 마오니우 비엔남동 하게 되면은 오늘 1달러는 바꿉니다. 자, 베트남 동에 얼마를 바꿉니까? 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얼마에 얼마다. 자, 이게 바로 베트남어로 도이 혹은 안 한다는 거 체크해 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드디어 여러분의 시간이 왔습니다. 자, 숫자 싫어하시는 분들 끄지 마세요. 끄지 마세요. 자, 우리 베트남 돈이 단위가 크기 때문에 숫자를 많이 읽으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 돈 1,000원 가지고 베트남 가면 얼마 되는지 아세요? 20배가 많아지거든요. 베트남 가면 여러분 부자 되실 수 있어요. 얼마 될까요? 2만 동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1,000원은 일상생활에서 쓰기에도 역시 작은 돈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사용하시게 되면 10,000원, 20,000원 이렇게 사용하실 텐데 그렇게 되면 베트남 돈으로는 20만 동, 40만 동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0부터 네, 최소한 100만까지는 읽으실 수 있어야 일상생활에서 베트남에서 돈 거래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10억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숫자를 크게 읽는 거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100부터 읽어볼게요. 100은 못잠. 자, 내가 100 외우느라고 잠을 못 잤다. 이렇게 외우라고 그때 말씀드렸었는데 못잠. 자, 100이 뭐라고요? 못잠. 자, 1000. 1000은 베트남어로 읽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북쪽에서는 웅인이라고 읽고요. 남쪽에서는 응안이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교류가 빈번하기 때문에 요거 두 개를 막 혼동해서 막 쓰기 때문에 두 개를 다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못인, 못간. 자, 1000을 읽는 방법은 요 두 가지다를 알아주세요. 자, 우리 만을 읽을 때는요. 베트남어로 어떻게 읽냐면 자, 이게 중요해요. 자, 지금 여기 동그라미 찍혀 있는 거, 점 찍혀 있는 거 보이세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자, 여기도 지금 찍혀 있고요. 여기도 찍혀 있고요. 자,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자, 이 점을 보고 베트남 사람들이 읽기 때문에 꼭 주의해 주세요. 자, 점 앞에 1000 같은 경우는 1이 있죠. 그래서 1을 먼저 읽고 공 3개를 응인 혹은 응안으로 읽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읽기가 편해요. 그래서 못인 이렇게 읽었죠. 자, 그러면 아래 만 같은 경우에는요. 점 앞에 지금 숫자가 뭐가 있어요? 10이 있죠. 그럼 10을 먼저 읽으시는 거예요. 무이라고 먼저 읽고요. 공 3개는 1000이니까 인 혹은 응안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10만은 어떻게 읽냐? 역시 점을 갖다가 3개당 찍어주고요. 그럼 앞에 100이 있으니까 100을 읽은 다음에 못잠 그 다음에 1000 이거 3개를 읽어주면 됩니다. 인 혹은 응안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자, 너무 간단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점이 2개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점이 2개 있을 때는 숫자가 6개인 거니까 그때는 지우라고 한 번에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점이 3개 있으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 이때는 띠라고 한 번에 읽어주면 됩니다. 자, 이게 오히려 원리를 잘 깨우치신다면은 베트남어 숫자 읽기가 정말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거, 베트남에서는 이 숫자 3개당 점을 꼭 찍어줘야 되는데 그리고 이 점은 소수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우리나라랑 베트남이랑 표기가 달라요. 베트남에서는 소수점을 컴마로 찍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자, 프랑스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베트남어로 0.9는 0 다음에 컴마를 찍고 그 다음에 9 해야지 이게 소수점을 나타내는 거고요. 베트남에서 점을 찍는 행동은 숫자 단위가 크기 때문에 쉽게 읽기 위해서 글자 3개당 점을 찍어주면서 읽습니다. 자, 그래서 3개일 때는 응인, 응안이라고 읽고요. 6개일 때는 지우라고 읽게 되고요. 9개일 때는 띠라고 읽게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한번 제대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150 어떻게 읽을까요? 150 못잠 남무이라고 읽겠죠. 못잠 남무이. 네, 좋습니다. 2300. 자, 2300은 하잉인 혹은 응안 바짬이라고 읽어요. 자, 여기서부터 주의해 주세요. 여기 점이 있죠, 여러분? 자, 점 앞에가 뭔가요? 2를 먼저 읽어주세요. 2 읽었습니다. 하이. 자, 그 다음에 요 공 3개는 어떻게 읽는다?
인 혹은 응안이라고 읽기로 했죠? 자, 그걸 읽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빼고 보니까 뭐가 남아요? 300이 남죠. 그러니까 바짬이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45만 어떻게 읽을까요? 450인 몬짬남무인간이라고 있는데요. 자, 역시 점을 잘 봐주세요. 자, 점 앞에 여러분 뭐가 있나요? 450이 있죠. 450을 먼저 읽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몬짬남무이까지 해서 450을 읽었습니다. 그 뒤에 공이 몇 개가 있죠? 3개가 있죠. 이걸 어떻게 읽는다? 응인간이라고 읽게 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또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지금 점이 2개예요. 이거는 공이 6개라는 건데요. 이러면 이 6개를 한 번에 어떻게 읽는다? 지오라고 읽는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쉽습니다. 바지오. 오히려 300만이 읽기가 더 쉬워요. 네, 20만, 오히려 30만보다요. 자, 바지오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공이 9개다. 이때는 뭐로 읽기로 했죠? 띠라고 읽기로 했죠. 그러면 이 9개 앞에 7이 있으니까 마이띠, 마이띠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띠라고 읽을 때요. 여기 Y랑 I는 아예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에 단모음으로 쓰이는 Y를 I로 다 통일하는 운동을 베트남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Y로 써도 되고 I로 쓰셔도 됩니다. 네, 자, 그래서 너무 고생을 하셨는데 우리 하나 좀 고비만, 한 고개만 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10의 자리에 0이 올 때, 100의 자리에 0이 올 때 한국말에서는 읽지 않지만 베트남에서는 읽습니다. 이 나쁜 사람들 왜 읽는 거야?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자, 10의 자리에 0이 들어갈 때는 링이라고 읽거나 레라고 읽습니다. 자, 그러면 105 하면은 100을 먼저 읽어줘요. 못짬, 그 다음에 10의 자리에 0이 들어가니까 링 혹은 레로 읽어주고요. 그 다음에 남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0의 자리에 0이 들어갈 때는 링 혹은 레로 읽는다. 자, 100의 자리에 0이 들어갈 때는 콩짬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콩이요. 그 공, 0, 공이라고 읽기도 하죠. 콩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아니다 부정이 아니라 의문문을 만드는 콩 그거 아니라요. 숫자를 읽는 방법의 콩은 공입니다. 공. 자, 콩짬이라고 읽어요. 100의 자리는. 자, 그러면 2034 어떻게 읽을까요? 하인 혹은 하잉안 콩짬 마의 본이라고 읽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자, 숫자 읽는 거 너무 고생 많으셨죠? 자, 이 부분 많이 복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우리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전하고 싶어요. 뭐뭐 하고 싶어요. 무언 표현이랑 우리 종교사랑 같이 배웠는데요. 한번 볼게요. 또이 무언 또이 디엔. 그렇죠. 자, 그 다음 제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뭐뭐 할게요. 나서면서 하는 표현 대가 문장 앞에 왔었죠. 자, 어떻게 할까요? 대 또이 김자 아. 그렇죠. 자, 그 다음 오늘 제일 어려웠던 거. 오늘은 1달러에 22,720 베트남 동입니다. 자, 여기서는 뭐뭐입니다가 바꿉니다라는 표현 안 잡아먹는 거 바꾸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안을 더 많이 쓴다는 거 그거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홈나이 뭐 돌라 미안 하이무이 하잉인 마이짬 하이무이 비엔남동 아. 네, 요거까지 해서요. 네, 잘 보았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숫자는 하루아침에 읽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습하시고 여러분이 꼭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네, 자, 그러면 잔소리가 끝났으니까 문화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드디어 우리 왔네요. 자, 호치민은 저한테 제2의 고향 같은 곳인데요. 너무 아름다운 곳인 것 같아요. 자, 일단 호치민의 매력을 꼽으라면 이렇게 하늘을 찌를 듯한 네, 이렇게 현대적인 고층 건물들이 즐비해 있다는 게 첫 번째 매력이고요. 그 안에 프랑스 식민 지배에 네, 그때 영향을 받은 프랑스식 유럽풍 건축물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바로 호치민의 매력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이 안을 살아가는 역동적인 사람들. 네, 그래서 호치민은 여러분들이 한번 방문해 보신다면 딱 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도시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뭔가 이렇게 아이러니하지만 네, 현대와 전통의 조화가 아름답게 이루어진 호치민을 꼭 한번 가보도록 하세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숫자 꼭 복습하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헨캅 라이.